안녕하세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연수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성균관대학의 박정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의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정의 및 그 목표 그리고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학의 교육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시간에는 교육 과정 중에서 나머지 두 부분 기초문해 교육 그리고 체험 소양 교육을 설명드리고 교과목 행정 지원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바로 기초문해 교육 파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목표에서도 얘기가 됐고 정의에서도 나왔지만 대학 교육 및 평생 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습 능력, 사고 능력, 리터러시 능력, 문해 능력 등 기초 학업 능력을 함양하는 영역이죠. 우리 대학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탐구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찾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니까 원활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적인 훈련, 언어적인 훈련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문헌도 보고 이해하고 소통해야 되지만 각종 소통 매체, 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정보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도 이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교육이 중요한 한 파트고요. 정보 문해 교육, 수리 및 기술 과학 교육,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핵심 영역이면서 응용 학문에 속하는 특정 영역의 기초 과목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은 평생 학습 능력의 의미와 아주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평생 학습 능력을 통해서 직업을 바꾸어 나가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직업적 의미까지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OECD에서 그 러닝 프레임워크라고 2030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2018년인가일 겁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왼쪽에 다양한 그 리터러시가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는데 오른쪽을 확대해 보면 학생이 있고 학생이 길러야 될 능력 세 가지 방향이 나오면서 그 안에 원에 직접적으로 학생이 길러야 될 능력이 리터러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이시면 더 확대해 보시면 되는데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리터러시, 고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문해 능력,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또 쓰고 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누머러시, 기본적인 수학적인 능력, 고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터러시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양쪽에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정보사회 속에서 새로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맨 밑에 헬스 리터러시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에 나온 거라서 그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지죠. 건강과 관련된 문해 능력이 필요하고 그 5가지가 학생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으로 OECD도 설정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기초 문해 능력 부분입니다. 세부 영역을 보면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우리말로 하는 거, 외국어로 하는 거, 이 전통적인 리터러시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소통을 하려면 소통으로 표현될 사고 능력도 기본적인 기초문해 교육의 일부로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도 기본 능력에 포함됩니다.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표준 모델에서는 거기까지 설명을 못했고요. 하여튼 3가지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에 해당되는 정보 문해도 여기 핵심 영역이죠.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 데이터 문해, 디지털 문해 여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과학 및 수학 그리고 양적 추론. 자, 기초 과학 및 수학이 기본적인 수학 과학에 접근하기 위한 리터러시 문해 교육, 일종의 문해 교육이니까 들어가는데 아마
유심히 보신 분은 기초과학과 수학이 앞에 자유학의 영역에 자연과학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왜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이런 물음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2022년 말에 저희가 제시한 이 표준 모델에서 아직도 고민이 끝나지 않아서 양쪽에 다 들어있는 약간 어정쩡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원래는 여기 들어갈 게 아니고 자유학의 교육의 자연과학 부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저게 필요한 더 많이 필요한 자연과학 전공이나 공대 학생도 자유학의 교육의 자연과학 부분에서 열심히 수강하면 되죠. 근데 한국대학에 현재 BSM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많은 게 투자되고 있고 그게 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없애버리면 BSM이 위상이 좀 애매해지고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기초문해 교육에서 BSM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그걸 없애고 자유학의 교육의 일부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양쪽의 가능성을 다 현실적으로 열어놓기 위해서 여기 기초문해 교육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하게는 이 부분도 자유학의 교육의 자연과학 부분으로 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기초문해 교육에는 이런 기초과학 수학이 아니라 양적 추론이라는 것이 자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일종의 이것도 리터러시의 차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연수의 다른 강의에 양적 추론 강의가 있으니까 그 점도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접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체험 소양 교육인데요. 체험 소양 교육은 한마디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체험 소양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유학의 교육 전체가 사실은 인간 사회 자연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내 삶의 토대인 자연과 사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올바로 성찰해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죠. 근데 자유학의 교육이 주로 지적인 훈련 쪽에 비중이 가 있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유학의 교육이 지적인 영역에 좀 치우쳐 있다면 그런 자유학의 교육을 보완하는 체험교육 부분을 체험 소양 교육으로 따로 한번 떼어서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어찌 보면 자유학의 교육 안에 이론적인 지적인 부분과 체험적인 부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교육과정을 구성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단 2022 그 모델에서는 일단 세 번째 영역으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체험 소양 교육에는 정서적인 체험 교육, 특히 예술 교육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체험 교육, 또 신체적인 체험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조금 그 특성과 100% 맞지는 않지만 신입생 세미나도 대학 생활을 위한 안내에 해당되니까 체험 소양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교육이 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이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죠.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체험 소양 교육은 워낙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가능하고 평가도 사실 대학에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좋고 정규 교육 과정에는 최소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권장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가 교육 과정 세 가지 영역, 자유학의 기초문해, 체험 소양 교육으로 나뉠 수 있다. 체험 소양 교육은 가능하면 축소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비교과가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교과목 요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과목이 학생이 교실에서 직접 교양 교육을 받는 것은 교과목을 통해서죠. 그런 점에서 교과목이 가장 학생과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교양 교육의 영역인데요. 그럼 교과목은 크게 적극적 기준, 포지티브한 기준과 소극적 기준, 네거티브한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크리테리아, 적극적 기준은 교양교육다우려면 이런 기준은 꼭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 소극적 기준은
절대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적극적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 전인교육 세 가지가 기본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하죠. 보편적 포괄성은 교양기초 교과목은 특수하지 않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포괄성을 가져야 된다. 즉 교양교육은 직업교육이나 특수전문교육에 의한 준비가 아니고 학문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넓은 범위의 지적 식견을 포괄적으로 학생한테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포괄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분야의 과목, 예를 들어서 정치학 입문, 정치학의 이해 이런 건 안 되나 하는데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재의 측면이 아니고 접근하는 학생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 포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전공을 택한 학생도 접근 가능하며 또 접근했을 때 충분한 의미를 주는 교과목이 돼야 된다. 특정 전공 학생만 들을 수 있고 특정 전공 학생만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교양 교과목답지 않다. 전공에 상관없이 어떤 전공 학생도 접근할 수 있고 의미를 가져야 그것이 교양 교과목이 된다. 이게 보편적 포괄성이죠. 두 번째 학술적 그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교양 기초 과목은 그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 영역에서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갖는 과목이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문화센터식 연성화된 교과목 또는 시험 대비 교과목, 취업 대비 교과목 이런 실용 교과목은 학술적 가치가 없죠. 이런 것들은 교양 교과목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포괄성과 이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두 가지가 학술적인 대표성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야 된다라는 것이 특히나 체험 소양 교육의 과목들일지라도 단순한 그 체험에 그치면 안 되고 인성 함양 교과목이 돼야 되고 지식의 습득과 연관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요건입니다. 앞 첫 번째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자유학의 교과목 경우에는 결국 인문, 사회, 자연의 기초학문 분야의 탐구 성과를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보편성을 갖는 학술적 주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종의 이중설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냐? 전공 과목이지만 전공 과목도 이런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전공 학생이 들으면 전공 과목이지만 똑같은 과목을 다른 학과 학생이 들으면 교양 과목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이중설강을 허용할 수도 있겠다. 그건 일종의 교양 교과목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이 점은 기초학문 과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만 성립하겠죠. 그래야 기초학문에 교과목이 있을 테니까 기초학문 교과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영학, 무슨 행정학 이런 과목은 여기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초문해교육은 전통적인 문해 교과목, 글쓰기, 말하기, 또 정보문해 교과목, 수리 및 과학 교과목 여기 포함되겠죠. 항상 이거는 중등교육의 변화에 대응해서 중등교육에서 배운 학습 능력 그 다음 수준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갈 평생 학습 능력과도 연관을 맺어야 되겠죠. 특히나 그래서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학에 점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교육도 기초문해 교육의 중요한 한 파트로서 교과목으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성을 갖춘 교과목군으로 구성될 수가 있겠죠. 체험 소양 교육은 이제 사회적인 체험, 그러니까 현실적 심리적 고통을 공감하고 극복하는 그걸 통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과목 체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든 게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고생을 하는 거. 그러면 심미적 체험, 예술의 감상, 실기에 포함되는데 그게 정서적 순환 및 창의적 발상의 계기가 되도록 때때로 전용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신체적 체험도 단순한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단련을 통해 정신적 극기를 체험하고 타인과의 협동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체험 소양 교육이어야 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소극적 기준입니다. 교양 기초 교과목이 될 수 없는 부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하러 가면 주로 이 소극적 기준에 맞춰서 이런 과목들은 곤란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우선 자유학의 교육 영역 중에는 비학술적 내용, 학술적 대표성을 벗어난 자유학의 영역의 어떤 고민의 관점에서 보면 나아가 기초학문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일단 교양 교과목으로 부적합해서 교양 학점이 투여되면 안 됩니다. 특히 학술성이 빈약한 과목,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도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예를 들어 생활법률, 식생활, 건강, 부동산 등에 관한 교과목은 교양 교과목답지 않죠. 심지어 대학 교과목이라 볼 수 없는 교과목도 많습니다. 고등교육의 교과목이 아닌 거죠. 이런 과목은 교양 학점이 투여되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기초학문 이외의 교과목, 이른바 응용학문의 교과목 많지 않습니까? 경영학,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회계학, 신문방송학 등 전형적인 응용사회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학, 각종 공학 관련 과목들, 자연계 쪽의 응용 자연과학인데요. 이거는 가능하면 교양 교과목에 우선적으로 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양 과정이 기초학문 교과목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이 투여되어 있고 교육 과정을 갖춘 경우에는 이런 응용학문 교과목도 시민교육 차원에서 일부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과학 영역에 저런 과목들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기초학문 이외의 교과목은 일단 교양교육 과정에 개설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필요하다면 일반 선택 영역에 개설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군사, 교직, 캡스톤, 디자인, 취창업, 지도 이런 것들은 학생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교양 교과목이라 볼 수 없으니까 일반 선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학습법, 정보자료 이용법 이런 거는 비교과로 가능하죠. 그리고 정책사업 일환으로 개설해야 되는 교과목들 내용이 교양 과목으로 적합하다면 배분 이수의 해당 영역에 어떤 영역에 개설이 가능한데 이미 비슷한 과목이 있으면 중복 개설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선택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대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교양 교과목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양 이수 학점이 부여되지 않도록 일반 선택 영역에 개설하거나 비교과 영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교양 교과목답게 교양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자연과학 중에도 전공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은 일단 교양 과목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다른 전공 학생도 들을 수 있고 들어서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경우 특히 특정 전공 학업을 위한 교과목은 교양교육 목적에 맞도록 재설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업수학 같은 과목은 전공 과목이니까 전공으로 보내거나 교양에서 수학을 할 때는 다른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초문해교육은 글쓰기, 외국어, 정보문해 과학교육이잖아요. 글쓰기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대학들이 글쓰기 한 과목 하면서 여러 개를 하려다 보니까 기초문해교육은 문해 능력,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15주 하면서 온갖 종류의 글을 한 번씩 써보는 방식으로 한 6, 7가지 종류의 글을 한 번씩만 써보는 방식의 일종의 글쓰기 체험 교육을 하거나 글쓰기가 뭐다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올바로 된 기초문해 교육의 글쓰기 교육이 아니죠. 교육 목표를 좁혀서 15주, 16주에 실제로 기를 수 있는 능력으로 글쓰기 모델을 정하고 좁혀가지고 실제로 그 능력을 길러가는 능력 배양 교과목의 성격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외국어 경우에도 시험 대비용 과목이나 대학 외부의 학원에서 접할 수 있는 과목은 대학 교과목으로 설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비교과로 하고 꼭 교과목이 필요하면 일반 선택으로 가고요. 정보문해 교육도 코딩 같은 단순한 기능적 수단만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은 곤란합니다. 컴퓨팅 사고를 기르는 과목이 돼야 되고요.
과학교육도 해당 학문의 전공 기초만 가르치는 교육은 곤란하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체험 소양 교육도 단순한 취미 활동 또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위한 건 체험 소양 교육, 인성 교육의 목표와 맞지 않죠. 거기에 그치는 과목들은 곤란하고요. 또 대학 외부 학원 같은 곳에 시행되는 내용, 동영상 제작, 사진 소프트웨어 단순 사용법 이런 것들은 체험 소양 교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술 실기로 볼 수 없죠. 체육 실기도 외부 기관에 의존해야 되는 종목들이 과연 적절한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방학 중 짧은 기간에 시행되는 종목도 이게 단순 실기가 아닌 것으로서 과목답게 성립될 수 있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필요하면 비교과로 돌릴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일반 선택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 표준 모델에 충분히 적용이 안 돼 있지만 단순 사회봉사 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봉사가 사회적인 체험이 되는 건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 뭔가 힘든 곳에 가서 고통을 느끼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인간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든 어떤 사무하는 데 가서 앉아만 있으면 시간만 때우면 되는 그런 사회봉사는 대학의 교과목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런 건 전부 비교과로 돌리든가 아예 그런 체험은 비교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사회봉사라는 게 봉사를 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건 사회봉사 과목의 정신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학점을 보상으로 받는 과목은 우리 대학의 사회봉사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점 주지 않는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것도 가능하면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회봉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 제도적, 행정적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표준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만 쭉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좀 강조해야 될 주요 부분만 제가 언급하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요. 크게 보면 교육 자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육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직 및 거버넌스. 이건 뭐냐면 교육을 전담하는 전담 기관이 있느냐. 교육과정 개설, 운영, 평가 및 환류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공인 학과에서 전공 학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교양교육을 왜곡시키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독립기관이 있느냐. 가장 좋은 건 단과대학이고 교양학부가 넘는 것보다는 낫고 교양교육원 넘는 것보다는 낫지만 단과대학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교양기초교육 전담기관이 교무처 등의 산하기관이나 행정부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학장 같으면 당연히 그 총장이 주관하는 학내 최고 의사결정 결정기구, 예를 들면 교무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단과대학이 아니더라도 그 기관장이 그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타 단과대학의 그 학장과 동등한 위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만 교양교육을 독립적으로 장기적으로 교양교육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 조직이 있어야 교양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양교육연구소, 의사활동센터 등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조직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교직과나 교사학습센터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교양기초교육 전담기관을 확보하는 것. 가능하면 단과대학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맨 처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재정과 시설이죠. 재정 지원은 비중과 중요성에 비례해서 적절한 수준의 학내 자원 배분 원칙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과 교양을 한정된 학내 자원 어차피 배분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전공과 교양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지 배분 원칙을 합의 본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거부터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실제로는 학점 수나 개설 분반 수나 수강 인원수 고려하면 그 교양에 엄청난 배분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 자원 배분 원칙에 합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의 지도층이 누구로 바뀌건, 학교는 보통 급한 일에 먼저 투자하니까 교양교육에 투자 순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전공교육 선생님들도 교양교육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서도 막상 자원 배분으로 가면 혹시 자기 전공의 몫이 줄어들까 봐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따라 학교의 운영층이 바뀌건 어떤 사람이 오건 배분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중요하죠. 시설은 다양한 형태의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독자적 건물과 공간이 있고 다양한 과외 학생들이 오니까 접근이 용이한 장소, 대체로 학교 중간쯤에 두는 게 좋고요. 대면 지도 공간 같은 게 필요하고 예술 실기 교육도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재정 및 시설 확보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본이니까 강조되고 있고요. 교수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복지 지원이 필수적이죠. 사실 한국 대학에 다양한 편법적 교수 임용이 있잖아요. 그게 집약돼 있는 게 교양교육이라서 그 점이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임 교수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교양 담당 전임 교수가 전공 전임 교수와 비교해서 어떤 불이익이 없느냐 하는 것을 꼭 따져봐야 되고요. 교양 담당 전임 교수에 알맞는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지도가 없잖아요. 그럼 그 대신 다른 걸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학생 지도가 없으니까 그 점을 일방적으로 마이너스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일단 교양교육의 주요 부분은 정년 전임 교수가 있는 게 장기적으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토대가 되고요. 그래서 전임 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때때로 이제 시니어 교수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교육 지원은 적정 수의 전담 행정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교과 및 수업 운영 역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학생과 직접 만나는 거니까 이건 역시 교양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교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서 전담 기관이 교양교육 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강좌의 개설 및 변경 폐지를 책임지고 결정권을 갖고 하게 되면 조금만 지나면 교과목 질이 확 높아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심화 컨설팅을 받으시면 과목별로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지금 형태도 교양교과목으로 괜찮다. 조금만 개선하면 좋겠다. 교양교과목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권장 의미의 컨설팅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내부에서 논의해서 독립기관이 교과목들을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독립기관이 있으면 물론이고 독립기관이 약해도 보통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교양기초교육 전담 교수가 참여를 해야만 교양교육에 대한 건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 교과목 경우에는 분반 강좌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공유하도록 또 교강사가 공동 워크숍을 하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교강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때 임용과 재계약, 승진과 면직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이에 준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양 교과목에 맞는 어떤 규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역량 증진이 필요하니까 세미나, 워크숍, 교내에서 시행해야 되고요. 교양교육 학회 같은 관련 학회, 또 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여러 연수, 이런 연수, 세미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교수법을 지원하는 교수법 지원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되죠. 대학들이 노력하지만 교양교육에 특화된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양교육에 특화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및 질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강의평가, 학생의 만족도 조사, 특히 학습 성과 조사를 해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역량 향상 정도를 평가를 해서 그것을 교과목에 이제 환원하는 피드백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기타 1학년에서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니까 학사 지도, 교육 상담 지도 같은 것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학과 단위로 모집했더라도 학과 내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모집 단위가 이제 그 인문대, 사회대 같은 광역으로 모집했으면 1학년 때 반드시 그
그 학사 지도가 필요합니다. 2학년 때 뭘 전공해야 되고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고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사 지도 교수, 전담 멘토 같은 그 접근이 꼭 필요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4파트를 거쳐서 정의 및 목표, 교육과정, 교과목, 행정지원 이 4파트에 걸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마련한 그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표준 모델 읽어보면 아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또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지를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함께 주위에 고민을 나누시면서 교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이 표준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문제가 있으면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을 언제든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피드백을 주셔서 우리 상황 변화에 따라 표준 모델로 또 어느 시점에는 또 개선되고 수정돼야 되니까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